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잊혀진 아이의 비극이라는 주제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이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로 밝혀지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반전들 이 승재현 위원님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중에 사건의 진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외할머니도 알려졌던 이 인물이 이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인데요. 먼저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발견된 당시에 상당히 많이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이 반미라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걸 보고 처음 신고했던 사람이 외할머니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외할머니의 딸이라는 이제 김모 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김모 씨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놓은 친딸이라고 저희들은 믿었죠. 네. 그 친딸을 이사를 가면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김모 씨가 아이가 살아있는 정황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이 보기 싫어서 아이도 보기 싫었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이 김모 씨는 살인죄로 지금 이제 범죄 혐의가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좀 정밀 부검까지 들어갔는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사인은 알 수가 없다까지 이제 나왔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DNA 검사를 하면서 그러면 뭐 친모와 그러니까 딸 김모 씨와 이제 유전자가 같은가를 검토를 하는데 김 씨와 이 아이가 친자 관계가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너무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 DNA 검사는 거짓말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생물 시간에 들으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구아닌, 티민, 뭐 시토신, 그다음에 뭐 아데닌 이게 4가지 염기 배열이 쫙 나오고 염기 배열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 친자가 아니라는 게 나왔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됐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할머니하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할머니하고 친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발견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놀라고 그 주위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미에 있는 지원에서 그 DNA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서 본원까지 와서 4번에 걸쳐서 DNA 검사를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 아이,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성모 씨, 즉 김 씨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친모라는 것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 거죠. 아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한 빌라에 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아래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외할머니 성모 씨가 무려 6개월 동안 본인의 손녀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도 참 의아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은 빌라의 아래 위층에 있었다면 지금 드러나는 퍼즐을 과거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드러나는 퍼즐을. 그럼 성모 씨의 아이잖아요. 지금 김 씨한테 있었던 이 아이가 자기 아이잖아요. 친자죠. 그럼 친자가 위층에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놓은 친자를 딸도 출산했던 게 명확하니까 그럼 딸의 친자와 바꾸어서 자기의 아이를 자기 딸이 키우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왜 위에 있는 자기 딸을 살펴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정말 물음표가 제가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 어떠한
뭐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는 건데요. 결국은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모 씨와 성모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실 위 아래 위로 살지만 전혀 남다른 이웃이다.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남남보다 못한 사이다. 그래서 위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집주인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떤 관계냐 이러니까 밑에 있는 할머니가 사니까 위에 있는 집을 좀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했고, 그때서야 할머니가 이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보니 지금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 아이가 미라 상태로 이미 사망하고 있었던 게 발견됐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약간의 어떤 경찰이 이 부분에 정확히 설명을 안 해서 할머니가 최초 발견을 했고,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할아버지가 112 신고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자기의 그 당시는 손녀, 물론 그 석씨의 입장에서 자기 딸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손녀가 사망했는 걸 알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전혀 왕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망한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그럼 친부인가 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이 성모 씨에게는 내연남이 있었거든요.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에 대해서도 DNA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친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친부일까요? 그걸 이제 경찰은 좀 찾고 있는 거죠. 사실 성모 씨는 이게 DNA 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기는 아이를 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사망한 그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성모 씨가 이렇게 거짓말, DNA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DNA가 불일치할 수는 있어요. 오염이 되면. 즉 시험하는 사람이 오염을 해서 아니면 그 DNA 추출을 잘못해서 지금에 있는 DNA가 맞지 않는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DNA가 맞다는 거는 그 실험도 완벽하고 그 DNA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DNA가 맞는데 이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지금 이춘재 사건이나 DNA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다 지금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DNA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99.99%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모 씨의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모 씨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는, 아이를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는 혼자 아이를 놓을 수 없으니까 동서라 그래서 부부관계가 있어야 아이가 출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아이의 친부이냐? 친부가 나오면 그 친부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친부가 나오면 결국 이 죽은 아이는 그 성모 씨의 딸이라는 것, 친자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김 씨의 아이가 지금 사실상 행방불명 되는 거고 오리무중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만 확실해지면 그 김모 씨의 친자인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제일 지금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김모 씨의 친자의 그렇죠. 생사 여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법조인들 그리고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그 사람있는 사망했는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절대로 실종되고 난 다음에 사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절대로 유가족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김모 씨가 놓은 친자, 그는 병원에 피업의원에서 분명히 출생신고까지 되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명확하게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살아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 품 안으로 도록에 만들어주는 것이 경찰이 해야 될 제1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더구나 이 외할아버지가 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편의상 성모 씨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라고 지칭을 하고 김모 씨는 이제 엄마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내의 임신, 뭐 출산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대로 믿어야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이게 다 가정이라 맞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이렇게 딱 스크리닝을 하고 옆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이 아이를 잉태를 했을 때 분명히 인부의 몸 상태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 인부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부인이 임신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데 만약에 이 가정에 저는 사실 이 기록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면 흔히 말해서 각방을 쓰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남보다 더 대면대면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그 외할머니는 여러 관계에 아는 지인의 남성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지인들과 만나고 있는 외할머니가 정말 자기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그러면 자기 남편은 정말 이 외할머니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모를 수 없었는데 정말 이들의 부부관계를 우리가 모르는 이상 충분히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다만 이 공범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연관관계가 있을 그렇죠. 때 그 외할아버지조차도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야말로 경찰에 정말 수사의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기고 싶었을 거잖아요. 수도 있죠.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그 산딸이 왔을 때는 뭐 한두 달 집에 안 있고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찰이 지금 수사 과정이라서 전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할머니가 출산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자신의 딸이 낳은 딸이다, 손녀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딸이 낳은 그 아이,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DNA상으로 봤을 때 손녀죠. 그 아이는 정말 어디 있을까가 가장 궁금한 그렇죠. 정의예요. 과연 살아 있을지 아니면 살아 있다면 어디에 있을지. 근데 일단은 이 딸이 그 아이를 낳은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것도 인정되고 그쵸. 그리고 그 출생하고 난 다음에 출생 신고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딸이 출산을 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명확한 거죠. 딸이 출산을 했다. 그리고 그렇죠. 그 할머니도 출산을 했다. 근데 지금 사망한 아이는 이 할머니의 아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딸이 놓은 아이는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참 이게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과학을 부인하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사실 부인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래요.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면 이 한 가지의 말을 자백을 하면 뒤에 있는 또 다른 범죄가 그렇죠. 드러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사실에 대한 일을 좀 부인하게 되는데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지금 자기가 난 자기의 DNA로 확인되는 사망했는 아이가 딸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확인돼 버리면 딸의 아이의 행방은 분명히 그 다음에 그렇죠. 똑같이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생명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경찰 쪽에서 프로파일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외할머니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자백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어린 19살이나 어린 이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이 외할머니와 딸이 진술하는 내용, 그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가정은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날에는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정말 가설에 가설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네. 분명히 이 수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가족관계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딸, 그리고 그 딸의 남편, 그 다음에 그 외할머니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외부적 관계, 네. 뭐 이걸 뭐 참 부적절한 관계라서 제가 무슨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그런 관계를 다 열어놓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이렇게 속어법으로 지워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중에서 다른 말들은 지우고 같은 거는 같이 추려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 공약수라 그래서 하나라도 연결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진술의 일관성을 서로간에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살피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과 다르게 아이를 낳았다는 그 진료 기록이라든지 출산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뭔가 이렇게 산파를 불러서 이제 집에서 뭐 출산을 했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산한 뒤에 본인이 낳은 아이는 딸의 아이와 이제 바꿔치기를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바꿔치기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겼을 가능성? 그 부분도 있을까요? 이게 참 너무 무서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끝까지 지금 그냥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출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했죠. 아이의 DNA가 맞으니까, 사망했는 아이의 DNA가 맞으면 이 아이가 출산됐는 거는 맞고, 다만 그쵸. 이 출산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병원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옛날과 달리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출산할 때까지 병원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 아이의 바꾸어치기 할 만큼의 아이의 이착이 있었으면 분명히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었는데, 그 진료 기록들을 저희들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누구의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것도 임신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그걸 누가 선뜻 빌려주지도 않을 듯한데, 네. 여하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아이에 대한 기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지금 아마 열어놓고 확인한대요. 경찰 쪽에서 지금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뭐 산파가 있거나 조산원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정말 아이가 태어났는지, 우리는 지금 딱 한 가지를 지금 이 외할머니의 진술을 지금 우리는 깨어야 되는 게 아이의 출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딱 어떤 진술을 할 때 산파를 딱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친부를 딱 데리고 가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아이를 놓았다는 건 확실하다. 그쵸.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사망한 아이라면 김씨 아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어디 갔냐 라는 걸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의 뭐 이야기로는 그 딸이 외할머니에게 잠시 이제 뭐 출산을 하고 이제 자기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출산원에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즉 그 외할머니에게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딸의 아이와 그다음 외할머니의 아이가 바뀌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를 살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먼저 선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에서 이런 걸 더 해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설로 그 다음에 상상으로 이야기하면 수사만 더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을 듯 하니까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족한 점을 조금 메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망한 아이의 생전 얼굴이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좀 봤는데 제보를 받으려면 아이의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야지 피해자의 얼굴을 왜 공개를 하느냐라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제 외모가 예쁘다 아니다 뭐 이런 사실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니다, 도를 넘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인이 사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살인 사건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혀 사건에 나오지 않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인이도 그렇고 이번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 사실 이 사망을 했는 아이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서 담아줄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얼굴이 나오는 게 사건과의 관련성도 있지만 그 아이의 추모, 그 아이를 기린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아이의 얼굴이 그게 희화의 대상과 그게 뭐 그 외모 평가하시는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이쁘다. 저런 이쁜 아이가 어떻게 사망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나 저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하지만 추모와 기림을 위해서 아이의 특히 우리 사회가 그 가족들이 그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추모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걔를 못 지켜줬는 거잖아요. 정인이도 못 지켜줬고 이번에 아이도 못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추모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왜 아이 얼굴로 나오면서 가해자 얼굴로 나올 수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국민들 입장에서 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니 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특정 강력범죄가 되었건 성폭력범죄가 되었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외할머니의 죄명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네. 분명히 자기 아이가 사망했는 거 지금 친딸이라고 외할머니의 친딸은 이 딸이 그 아이를 여기에 놓고 떠남으로써 사망을 했는 거지 이 아이의 사망과 지금 죽은 아이의 사망과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친딸의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친딸의 아이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종된 상황, 오리무중에서 그 신원이 확인 안 되었는 상황인 것이지 그 아이가 사망했다라고도 볼 수 없으니 그렇죠. 친모는 죄명이 특정 아직 강력범죄에 모르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강력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신원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싶어도 우리 법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라 할지라도 이게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살인의 방법이 잔혹해야 되고 그 살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확실한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은 빠지는데 그게 청소년이 아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또 엄격하게 지켜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다시 그 결정을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조주빈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하시겠지만 다시 법원에 그 피고인이 뭐 신상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피의자가 신상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신상공개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참 신상공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결정이 매우 어렵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외할머니와 친자관계가 밝혀지게 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일각에서는 외할머니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경찰에서는 아마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즉 그 딸이 놓은 아이에 대한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그 수사 방법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술, 나는 아이를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아이를 놓았다는 그 말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부를 적극적으로 찾고 뿐만 아니라 관련 주변 사항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 아이가
친모가 그냥 외할머니 맨날 이제 친모 그게 헷갈리는데 외할머니가 놓은 아이가 맞다. 죽은 아이가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의 수사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흔히 말해서 브레이크스루 이 사건의 돌파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